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JTBC 특집 아침엔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높은 관심을 기록했던 사전투표에 이어서 당일 투표율도 관심이 큰데요.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현장의 열기, 사전투표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엔에선 각 투표소와 지역의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죠? 이른 아침인데 어디로 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서울 물레동 투표소도 오전 6시 투표소 문을 열고 유권자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오전 6시 전부터 와 있었는데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위치하다 보니까 산책하면서 투표하는 유권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거의 바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처음 투표한 첫 유권자를 만났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예정에 없던 선거인 만큼 우려하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침 일찍 피곤한 줄도 모르고 소중한 한 표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도 서울의 민심, 이번에는 어디를 향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대선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를 4,430만 명이 넘는다고 집계했습니다. 서울 지역 유권자가 8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서울 지역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렸는데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0% 이상 득표율을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를 약 24만 표 이상 앞섰습니다. 이번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더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 역시 주목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투표 가시는 분들 가시기 전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 관할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져오셔야 되고요. 모바일 신분증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이미지, 그러니까 캡처본은 안 됩니다. 또 요즘 인증샷 많이 찍으시는데요. 이 찍으실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있는 곳처럼 이렇게 투표소 안에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건물 밖에 완전히 나가서 찍어야 됩니다. 또 이번 선거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투표 시간도 오후 6시까지가 아니라 2시간 더 연장해서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오후 8시까지만 오면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 물레동 투표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전국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 기자, 대구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에서도 1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대구여자고등학교 투표소에도 일정 때문에 투표를 일찍 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투표 시작 직후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모두 661곳 투표소에서 204만여 명의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곳 대구를 비롯해 경북의 투표소에서도 별다른 사고 없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역대 투표율을 좀 살펴보면 대구에서 유독 사전 투표율이 좀 낮았더라고요. 이번 사전 투표율도 가장 저조한 지역이었죠? 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이어진 사전투표에서 대구의 투표율은 25.63%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17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20%대에 머물렀습니다. 3년 전 지난 대선에서는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33.91%였는데요. 그때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사전투표율과는 달리 본투표율은 달랐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구의 최종 투표율이 78.7%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대구와 경북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각 후보 진영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이곳의 대구와 경북 본투표율이 선거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누구를 택하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거겠죠.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투표 인증 사진 많이들 올리시는데요. 손등에 도장을 남기건 아니면 투표용지가 아닌 다른 종이에 도장을 남기건 절대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 인증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여자고등학교 투표소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이번엔 낙동강 벨트가 있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석찬 기자, 부산 투표소에 나가 있죠? 네, 저는 낙동강과 직선 거리로 230m 떨어져 있는 부산 지식산업센터 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투표소에는 부슬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대학생, 택시기사 등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이번 대선에서도 낙동강 벨트 민심을 집중 공략했죠. 낙동강 양쪽에 부산 북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와 경남 양산시, 김해시까지 모두 6곳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2030 세대와 외지 유입 인구가 늘면서 진보와 보수가 혼재된 대도시 부울경의 심장부여서 낙동강 벨트 지역 개표 결과도 관전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이번 사전투표에서 이 세 지역 투표율이 또 비교적 낮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전국의 사전 투표율은 34.74%로 역대 대선 가운데로 두 번째로 높았죠. 그런데 부산은 30.37, 경남은 31.71, 울산은 32.01%를 기록해 평균치를 밑돌았고 지난 대선 때보다도 각각 3,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실망감,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높은 불신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호남권 사전투표율이 50%를 넘긴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입니다. 오늘 본 투표 흐름은 사전투표 때와는 또 어떻게 다를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주요 후보들이 모두 공을 들인 지역이기도 한데 지역 유권자들 민심은 어떻습니까? 네, 투표소를 찾은 시민 몇 분을 만나서 누굴 찍을지 여쭤봤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선택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엄과 내란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결의를 들이내는 유권자가 있는 반면에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새 인물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유권자로 나뉘었습니다. 부산의 유권자 수는 286만, 경남은 277만, 울산은 93만 명인데요. 부울경 650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고 얼마나 뭉칠지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금곡동 제7투표소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이번엔 지난주 사전투표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투표소에 나가 있는 정진명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광주 투표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광주 광산구 첨단 다목적 체육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도 아침 6시부터 순조롭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시작 즈음에는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는 유권자들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첫 투표를 하는 젊은 유권자부터 90대 노인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투표소를 찾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을 비롯해 광주 357곳, 전남 806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까지 투표율은 광주 1.8%, 전남 1.9%입니다. 경찰과 각 지자체는 투표소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부터 기다려서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군요. 광주 전남 사전투표율이 50%가 넘은 지역인데 본투표율도 높을까요? 네, 지난달 29일과 30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광주 전남 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이 56.50%, 광주 52.12%로 전국 시도별 사전투표율 1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이미 투표를 마친 건데요.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 열기가 높았던 만큼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율은 적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호남에서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광주는 81.5%, 전남 81.1%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도 투표 열기가 이어지면서 최종 투표율이 85%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다목적 체육센터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각 투표소 상황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17개 전국 시도의 투표율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백다희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거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2025 우리의 선택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14,295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7시 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JTBC 특집 아침엔에서 이 시각 전국 투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전국 투표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가량 지난 지금 전국에서 유권자의 1.6%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어서 17개 시도의 지역별 투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지도와 함께 투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입니다.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대전입니다. 2.2%, 강원도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 투표율은 1.6%를 보이고 있고요. 지역별로 투표율 살펴보고 있습니다. 울산의 투표율은 2.1%, 충북과 부산 각각 1.8%로 같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광역별 투표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1.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도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는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의 이 시각 투표율 1.4%입니다. 경남도 1.4%의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경북은 1.3%입니다. 전국 투표율은 1.6%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와 전북은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은 0.7%입니다. 네, 계속해서 제주입니다. 제주의 이 시각 투표율 0.5%, 그리고 세종의 투표율 아직까지는 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치러진 사전 투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34.7%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역대 대선 사전 투표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3년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대선은 3번 치러졌는데요. 19대 대선은 26%, 그리고 직전의 20대 대선은 36.9%였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34.7%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율을 17개 시도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별 사전 투표율이 지도와 함께 나와 있는데요. 21대 대선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3곳은 모두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전남이 56.5%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도 각각 53%, 52.1%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역별 사전 투표율 보고 계십니다. 세종의 사전 투표율은 41.2%, 강원 36.6%, 제주 35.1%입니다. 이제 17개 시도에서 전국 사전 투표율보다 낮았던 지역들인데요. 서울이 34.3%, 대전 33.9%, 충북은 33.7%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종 광역별 사전 투표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32.9%, 인천 32.8%, 충남은 32.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사전 투표율은 34.7%를 기록한 가운데 울산은 32%, 경남 31.7%, 경북은 31.5%를 기록했습니다. 17개 시도 중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지역 2곳입니다. 부산 30.4%, 대구가 25.6%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7시 13분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전 투표율은 오후 1시에 본투표와 함께 반영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투표 마감까지는 12시간가량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투표와 개표까지 모두 JTBC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JTBC의 특집 아침엔 지금부터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함께 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류정화 기자, 지금 선거 상황실에서 투표율을 전달을 해주었는데 투표율 한번 1시간밖에 안 지났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7시 현재 투표율이 2.4%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시작한 지 아직 1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엔 좀 이르지만요. 네. 과거 투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대선 당시에 7시 기준 투표율 2.1%였고요. 네. 19대 대선 당시에는 7시 기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보다는 좀 높고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낮은 겁니다. 22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7시 투표율이 1.8%였으니까 대선 투표율로 치면 7시 투표율로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서 3%가 좀 넘었던데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양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였죠.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2번째로 높았는데요. 지난 대선에 이어서 역대 2번째였습니다. 사전 투표율만 보면 이제 전남이 56.5%로 가장 높았고 전북, 광주도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한 거고요. 반면에 대구가 25.63%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이 30%대였고 경남, 경북에서 31%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남은 높고 영남은 낮은 이 서고 동저 현상이 사전 투표율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기준으로 보면 투표율이 조금 반대 상황인데요. 네. 대구에서 3.2%를 기록했고 경북에서 3%, 경남에서 2.7%였습니다. 반면 전북에서는 1.7%, 광주에서는 1.8%, 전남에서는 1.9%로 사전 투표가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본 투표에서는 좀 투표율이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당시에 일부 부실한 관리가 있었던 점이 좀 지적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첫날 투표율은 아주 높았지만 둘째 날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의힘에서는 좀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을 좀 드러내고 있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런 면모가 있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영남에서는 사전 투표가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남에서는 본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들의 지지층이 많다고 보고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할 계획이고요. 민주당 역시 지금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고 보고 양당 모두 투표율을 아주 높이는 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기는 했지만 또 사전 투표를 많이 하셨으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미리부터 많이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투표율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 그 대선에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었잖아요. 지난번에 77.1%가 투표율이었는데 네.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왜 실시되었느냐? 지난번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내란 사태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내 한 표의 참여를 통해서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이어줄 수 있다. 물론 지난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2번째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사전투표를 최고 높았을 때는 사전투표 이틀 중에 하루가 휴일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은 평일이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기 선거가 왜 생겼느냐. 여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투표율도 좀 더 올라가서 지난번보다는 조심스럽지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네, 사전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예. 이번 사전투표율은 2번째이기는 합니다만 1일차만 보면 또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2번째 날이 평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난 그러니까 이 3년 전 사전투표 때는 이 두 번째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휴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 반영한다고 한다면 이거 투표율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네. 이번은 역대 두 번째라고 하지만 사실상 처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평일이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던 것은 좀 더 주목해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전국 사전투표율은 34.7%. 이건 역대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1일차에는 19.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누기에는 34.74%. 지난 대선에 이어 역대 2위입니다. 네, 류정아 기자, 이번 선거는 또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후 6시까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투표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투표 시간이 마감 시간이 다릅니다. 통상 투표를 오후 6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개표는 오후 8시 30분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대선부터는 이제 수검표 방식이 도입이 되는데요. 모든 표가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가 된 뒤에 개표 사무원이 한 번 더 손으로 투표지 개수를 일일이 세어보는 방식이 도입이 된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수검표인데 대선에서는 이번에 다음에 도입된 거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정쯤에 아마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역별 개표 속도나 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당겨지거나 또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 때는 0.73%포인트, 그러니까 아주 격차가 작았기 때문에요. 네. 새벽 2시 넘어서야 윤석열 당시 후보의 당선 유력이 떴던 것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은 언제쯤 이제 윤곽이 드러날지가 또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연결할 때도 전해드리기는 했지만 오늘 투표, 사전투표랑도 좀 다릅니다. 어떤 점 주의해야 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가 있었죠.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디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는 공보물 혹은 온라인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투표소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주의사항 잘 참고하셔서 투표소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근데 예. 이번 선거가 아까 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류 기자가 말한 대로 지난 대선은 0.73% 아주 치열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선거는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하는 양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좀 더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생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표심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종의 판세가 상당히 1위 후보가 압도적으로 상당한 표차로 앞서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그러니까 뭐 지지하는 후보가 이제 앞서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뭐 좀 뒤처진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도 이 지금 그러니까 역전의 가능성을 나름대로 생각을 또 염두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깜깜이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설화들, 소위 말하는 변수들이 적잖이 있었거든요. 네, 여론조사, 여론조사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렁이는 표심이 또 없잖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지지한 후보 유리한 쪽에 있을 경우에는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판세가 충돌거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적극적인 투표 의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판세 예측이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결과는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다들 상당히 아마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 조기 대선에 실시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층을 누구를 지지한다는 그걸 다 떠나서 자신의 표심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투표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정아 기자, 어젯밤 자정까지 각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민심에 호소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공원, 김문수 후보는 시청 광장, 이준석 후보는 대구로 갔습니다. 각각 어떤 말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가시가 승리한다면 내란 숙의 윤석열이 다시 상황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재명이냐 아무개냐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정면 대결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작년 1월 2일 1mm 차이로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나머지 삶은 덤이다. 나를 살려주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나머지 삶은 살아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이재명이 꿈꾸었던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의도, 어제 여의도에서 한 마지막 유세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류정아 기자, 어떤 장소의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래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려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의도 공원으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네. 여의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선거가 12.3 내란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의도에 이제 국회가 있잖아요. 네. 국회가 이번에 계엄군이 진입했던 그런 곳이고 또 계엄을 국회 표결로 해제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내란 종식의 의미를 담은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세를 여의도 공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까 발언도 좀 들어보셨겠지만 내란 종식의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다라는 점에 이제 방점을 좀 찍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황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세력과의 정면 대결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네. 이제 한 표를 마지막으로 달라,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깨끗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절제를 다한 제 아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딸을 또 사랑합니다. 제 딸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불법 음란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건전하고 힘들지만은 건전한 가정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탄핵도 잘못하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계엄도 잘못되고 잘못된 게 많은데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 큰절을 올리면서 앞으로 반드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큰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자,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김문수! 네, 교수님,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 연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주요 연설도 듣고 오셨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시청광장에서 했는데 뒤에 한동훈
그 전 대선 후보의 모습, 그 한동훈 전 후보도 보이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양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란 극복이죠.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의도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이 계엄이 선언됐을 때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에 그 의결을 했고 이걸 막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했을 때 이걸 또다시 시민들이 막아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의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처음에는 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결이 될 때 당시 여의도를 꽉 메웠던 민주 시민들의 그 참여 열기 이걸 하나로 모아서 대선을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그 유세지가 서울시청인데 사실 서울시청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더 주목할 부분은 어제 그러니까 전국 종단 유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만큼 이 후보로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네.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청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이재명 후보에서 비교유에 있는 도덕성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 손주들까지 다 이렇게 무대 위에 올리는 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일종의 이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단 유세를 끝나고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마지막 유세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 소리 하나 똑바로 못한단 말입니까? 계엄에 대해서 할 말 못하는 세력, 국민의힘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저는 청산의 대상이라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돈도 아닌 것을 끌어다가 국민들에게 준다고 하면서 매표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대구 경북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이 수성구에서 김문수 후보를 큰 표차로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9년 전에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떠나보낸 사람과 4년 전에 네가 당대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봐라 밀어서 선거가까지 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유세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대구 수성못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네요, 여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수성못이 이제 대구 시내에 있고 또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창당 후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던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보수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 이 완전하게 새로운 보수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시드머니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차오르는 초승달에 투자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 표심일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이제 쏟아달라 이런 호소를 마지막까지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지금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1시간 30분 정도 투표 시작한 지가 1시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17개 전국 시도의 투표율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백다혜 아나운서가 선거 상황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25 우리의 선택, 현재 시각 7시 3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JTBC 특집 아침엔에서 이 시각 전국 투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전국 투표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들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전국 투표율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최저 투표율 지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표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대구입니다. 33.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은 광주입니다.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사전 투표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21대 대선 사전 투표율은 34.7%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선거 사전 투표율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포함해서 전국 단위 선거 5개가 나와 있는데요. 20년 총선이 26.7%였고 22년 대선이 36.9%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22년 지선이 20.6%, 24년 총선은 31.3%였는데요.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은 34.7%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17개 시도로 나눠서 지역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21대 대선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세 곳은 모두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전남이 56.5%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도 각각 53%, 52.1%를 기록했습니다. 광역별 사전 투표율 세종은 41.2%, 강원 36.6%, 제주가 35.1%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네, 다음은 17개 시도에서 전국 사전 투표율보다 낮았던 지역들인데요. 서울이 34.3%, 대전 33.9%, 충북 33.7%였습니다. 네, 최종 광역별 사전 투표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32.9%, 인천은 32.8%, 충남은 32.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사전 투표율은 34.7%를 기록한 가운데 울산은 32%, 경남 31.7%, 경북 31.5%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던 지역 두 곳입니다. 부산 30.4%, 대구가 25.6%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 이 시각 투표율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국 이 시각 투표율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전 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본 투표율에 더해서 집계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전국 투표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시 이후에 합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투표가 막 시작된 만큼 오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정치부 류장화 기자와 함께 선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혹시 오늘 각 후보는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합니까? 네, 일단 네 후보 모두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표를 하는 후보는 없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천 계양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에 투표 독려도 하고 또 혹시나 이제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서 차기 정부 구상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면 아마 오늘 좀 그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관악 봉천동 자택에서 머무르면서 주변의 투표도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두 후보 모두 이 투표의 어떤 당선 윤곽이 나오면 이 투표 개표 상황실로 방문을 해서 지지자들과 당원들 독려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부산을 찾아서 투표 독려 활동에 나섰습니다. 좀 젊은 층의 투표를 좀 독려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 또 이후에는 지역구인 동탄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7시부터 민주노동당사에 있는 상황실에서 열리는 개표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당선자 윤곽은 좀 언제쯤 나옵니까? 당선자 윤곽은 보통 자정쯤에 나오는데요. 지역별 개표 상황이나 또 후보 간 득표 차에 따라서 또 당겨지거나 이제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어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 13번, 영남권에 6번,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 16번, 영남권에 10번, 뭐 물론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뭐 이렇게 각각 다 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각 후보가 좀 주의 깊게 지역 유세에 공을 들인 장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 지금 유력 후보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대의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모두 영남 쪽에다 공을 들였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할 대목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요, 사실 지난 대선 때 PK, 특히 부산에서의 패배가 상당히 뼈 아팠었어요. 부산에서 당시 한 44만 표를 졌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0.73%의 차이로 졌는데 그때 한 24만 표였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해 부산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22만 표 차이로 졌어요. 그러면 총선하고 지난 대선하고 비교를 하면 약 22만 표의 또 표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지난 총선 때만큼만 지난 대선 때 잘했다고 하면 사실은 뒤집일 수도 있는 승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그만큼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득표를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실제 이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가서 어떤 공약을 했냐면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면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는 이 부분도 이야기했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했지만 그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낼 정도로 상당한 공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득표력을 상당히 많이 갖는 것이 대선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영남에 공을 들였던 것 같고요. 또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영남은 보수의 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이번 출발이 또 늦었던 데다가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표를 찍으러 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지지층들의 결집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텃밭인 이 영남 쪽에다가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남 지역은 보수의 텃밭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또 교수님께서도 부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첫날 강의차 부산 내려가서 그날 투표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투표한 곳에 상당히 많이 점심시간을 제가 이용해서 투표를 했는데 줄이 길게 섰더라고요. 제가 사전투표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 줄을 섰길래 열기가 대단하구나. 물론 오늘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 사전투표율이 조금 낮은 걸로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당히 그러니까 부산 쪽의 이 동향을 들어보면 상당한 또 기대, 상당한 우려 이런 이 지금 표심이 상당히 양쪽으로 모아지면서 상당한 또 뭐랄까요 접전이 뭐 예상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또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졌다 이런 조사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깜깜이 기간이라서 그 이후에 어떤 여론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깜깜이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설화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 사건들이 터짐으로써 이것이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이 하나의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최저 투표율 나가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이 최고 투표율 4.5%, 그리고 전남이 최저 투표율 2.0%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던 만큼 지금 오늘 당일 현장 투표율은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님이랑 부산 얘기했는데 류 기자도 부산 한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셨나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전해주시죠. 제가 그 르포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PK 지역을 좀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이 이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인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김문수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성정에 대한 부분들 정직하다, 청렴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재명 지지를 부산에서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지금 깜깜이 기간이라서 여론조사 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TK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김문수, 이재명 후보 두 후보 모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스윙보터,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 외에도 TK, PK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격차가 좀 좁혀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남 지역이 스윙보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번 대선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광고 전해드린 뒤에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약속도 스트레스로 인한 퀴즈, 이제 가야지. 깊어가는 채취, 언제 끝나? 하루 종일 쌓인 찝찝함을 순식간에 싹 끝내주게 개운하다. 우로스 스킨워시. 여보, 내 뉴케어 못 봤어? 잘 좀 찾아봐. 아침 대신 먹으려고 한 건데. 나와봐. 그게 왜 없어? 분명 있었는데. 또 그러다 또.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 뉴케어. 슬릭.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당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투표소 분위기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여 기자, 지금 6시부터 투표가 진행된 지 1시간 46분 지났습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네, 서울 물레동 제1투표소에 있습니다. 약 1시간 이상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2.4%가 넘는다고 나왔는데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보다 더 빨리 이곳에 와 있었는데 기다리는 유권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투표다 보니까 이 인근에 사는 가족 유권자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면 거의 기다리는 것 없이 바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오늘 처음 투표한 첫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인 만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5시 35분에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왔어요. 이번 선거는 진짜 똑바로 해갖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투표 시작 30분 전부터 나가서 꼭 투표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이 수도 서울 민심 이번에는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네, 이번 대선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가 4,430만 명이 넘는다고 집계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가 82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서울 지역이 그동안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렸던 이유인데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0%가 넘는 득표율로 약 24만 표 이상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번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더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때문에 결과 역시 주목됩니다. 네, 오늘 투표 당일인데 가시는 분들에게 유의사항 어떤 게 있을지 좀 전해주시죠.
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 관할에만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고요. 모바일 신분증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이미지, 그러니까 캡처본은 안 됩니다. 반드시 실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증샷 많이 찍으시는데요.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이곳 이렇게 투표소 안에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 시간 역시도 지금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기존 오후 6시까지가 아니라 2시간 더 연장된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후 8시까지만 오면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 물레동 제1투표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국 투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 기자, 대구 투표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투표가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구여자고등학교 투표소에도 일정 때문에 일찍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투표 시작 직후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곧바로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모두 661곳 투표소에서 204만여 명의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곳 대구를 비롯해 경북 지역의 투표소에서도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투표율은 또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역대 투표율을 살펴보면 유독 사전 투표율이 대구에서 좀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좀 그런 양상을 보였죠? 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어진 사전투표에서 대구 지역 투표율은 25.63%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20%대에 머물렀습니다. 3년 전 지난 대선에서는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33.91%였는데요. 그때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표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사전투표율과 달리 본 투표율은 달랐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구의 최종 투표율이 78.7%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투표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2.4%였는데 대구 투표율은 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투표율은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각 후보 진영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이곳 대구와 경북의 본 투표율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누구를 택하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는 거겠죠. 꼭 투표하시고 휴일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여자고등학교 투표소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서울과 대구 다녀왔습니다. 이젠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 쪽에 나가 있는 구석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지금 투표 행렬,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연결했던 그 장소, 직선 거리로 낙동강과 230m 떨어진 부산 지식산업센터 투표소에서 취재 중인데요. 부슬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지만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 자녀와 함께 온 30대 부부, 작업복을 입은 직장인까지 차분한 표정으로 투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른 아침보다 투표 행렬이 비교적 길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이곳 부산을 비롯해 경남 양산과 김해시는 2030 세대와 외지 유입 인구, 고령층이 혼재된 지역인데요. 선거 때마다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 어느 후보에게 힘을 더 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부울경 지역 유권자 650만 명이 넘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죠? 네, 부산의 유권자는 286만 5,552명으로 914개 투표소와 16개 개표소가 운영됩니다. 경남은 277만 6,028명으로 922개 투표소와 22개 개표소가 차려졌고요. 울산은 93만 4,509명, 269개 투표소와 5개 개표소입니다. 노약자를 위해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투표소가 마련됐고 만일을 대비한 경찰 경비 속에 투표는 큰 소란이나 사고 없이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선거운동 막판까지 부울경 이 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었는데 들어본 민심은 좀 어떤가요?
네, 그 민심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계엄과 내란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있었고 일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존 정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 인물에게 기회를 줘서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만 650만 명이 넘는 곳인 만큼 여야의 표심 공략이 집중됐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울경 세 곳을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부산역 앞에서 유세전을 벌였고요. 이에 맞서 민주당 김경수 총괄 선대위원장은 창원에서 맞불 지원 유세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부산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금곡동 제7투표소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이번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유권자 2명 중 1명 넘게 사전투표를 이미 마쳤을 정도로 선거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광주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금 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는 광주 광산구 첨단 다목적 체육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투표소 문이 열리기 전부터 유권자들이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부터 노인들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투표를 마친 일부 유권자들은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곳을 비롯해 광주 357곳, 전남 806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율은 광주는 2.9%, 전남은 2.7%입니다. 네, 광주 전남 사전투표율이 50%가 넘게 나온 곳들이죠. 오늘 투표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 전남 지역은 지난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이 56.50%, 광주 52.12%로 전국 시도별 사전투표율 1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이 53.01%로 2위였는데 호남 지역이 모두 50%를 넘겼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유권자 10명 중 5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광주 전남 투표율은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다소 낮은 상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는 81.5%, 전남은 81.1%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다목적 체육센터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서울,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 투표소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17개 전국 시도의 투표율은 어떤지 선거 상황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나와주세요. 네, 2025 우리의 선택,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7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JTBC 특집 아침엔에서 이 시각 전국 투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투표 상황을 돌아보는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시죠. JTBC와 함께 이 시각 투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정류장은 서울입니다. 멋진 용마루를 자랑하는 광화문이 보이는데요. 서울 이 시각 투표율 5.3%입니다. 밀면 한 그릇에 어묵 한 입, 부산에 오면 입이 즐거워지는데요. 부산 투표율 4.9%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구입니다. 803 아래 사과가 자리 거는데요. 대구 투표율은 7.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조개를 보니 군침이 도는데요. 이 시각 인천 투표율 5.9%입니다. 동글동글 광주 5월 어머니들이 만든 주먹밥입니다. 광주 이 시각 투표율 3.9%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명물 새송이 버섯으로 만든 뜨끈한 전골이네요. 대전 투표율 5.8%입니다. 울산이 자랑하는 맛, 맛있는 언양 불고기인데요. 울산의 시각 투표율은 5.2%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철을 앞둔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복숭아 하면 조치원이죠. 이 시각 세종 투표율 4.9%입니다.
이제 버스는 경기도로 향합니다. 쌀 명산지인 이천에서 만든 쌀밥인데요. 아침 잘 챙겨 드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 시각 투표율 6.1%입니다. 맛있는 감자와 옥수수가 있는 이곳은 강원입니다. 강원 이 시각 투표율 5.8%입니다. 이번에는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600년 넘게 푸르른 천연기념물 속리산 정의품송입니다. 충북 투표율 6%입니다. 백제 역사가 숨쉬는 공주 무령왕릉이 있는 곳 충남입니다. 충남 이 시각 투표율 6.2%입니다. 맛의 고장 전북입니다. 맛도 영양도 훌륭한 비빔밥이 나와 있습니다. 전북 투표율은 4.2%입니다. 담양의 울창한 대나무 숲속에서 지리산 반달곰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남의 투표율 4.1%입니다. 상주 곳간부터 경주 첨성대, 안동 하회탈이 모여있는 곳, 경북 투표율은 6.7%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영이 자랑하는 꿀빵과 충무김밥입니다. 정남 이 시각 투표율 6%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한라산 아래 한라봉 향기가 가득한데요. 이 시각 제주 투표율은 4.9%입니다. 17개 시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전국 이 시각 투표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권자의 5.7%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은 합산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사전 투표율은 오후 1시 이후에 본투표와 더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본투표에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대 대선 선거 방송은 JTBC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오전 8시 21대 대통령 선거 이 시각 투표율 보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충청도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충청도는 소위 서잉 보터라고 할 정도로 이 대선의 풍향계 여럿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의 투표율 자체가 많이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결국 충청도의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어느 누구의 지지층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놓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유력 후보들이 충청에 상당한 공을 들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선제 이후 충북에서 승리한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8번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북에서 승리한 후보가 결국 당선을 거머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이유가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충남 투표율이 6.2%입니다. 교수님, 이 제3차 TV 토론회 이게 이 직후부터 5월 27일 토론회 직후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이후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그 토론회 당시 발언이라든지 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김문수 후보자 배우자를 향한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논란들이 있었죠.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잖게 저는 표심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이 무슨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 저 깜깜이 기간 이전에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1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박빙의 레이스가 아니었잖아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50% 가반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3자 구도에서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깜깜이 기간 중에 정말 진짜 경천동지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바뀌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설화라든지 사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의 입장, 지금 여야라는 개념은 조금 무합니다만 지금 이 각 유력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피장파장, 장군멍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 파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보수 진영한테 약간 위기처럼 반사 이익은 민주당이 갖고 가는 것은 보였지만 바로 이어서 나왔던 유시민 작가의 또 발언은 네. 또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또 작용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상황에서 나왔던 리박스쿨의 또 뭐 댓글 조작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당히 민주당한테는 유리한 국면을 흘러가는 듯 했지만 그 뒤에 나왔던 투자자 짐 로저스의 뭐 지지 철회의 뭐 그런 소동들은 또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고받기식의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게 초박빙 상황이 아닌 그런 판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 영향은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판세를 확 뒤집을 정도까지 가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네. 내다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변수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대선 때마다 단일화가 늘 변수로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뭐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도 좀 논란이 있었고 그 뒤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놓겠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 황교안 후보는 무소속 후보는 보수 쪽 후보지만 사퇴를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결국 완주를 했습니다. 단일화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제에는 소위 결선 투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그러니까 이 민주화 이후에 이게 그동안 진행됐던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2, 3위 후보가 단일화는 항상적으로 존재했던 하나의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의 단일화가 논의가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위 후보를 달리고 있었던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국민의힘 전직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쉽게 이렇게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준석 후보가 왜 국민의힘을 떠났습니까? 본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 지금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대통령 주변의 세력들에 의해서 약간은 정치적으로 이 박해에 의해서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감정적 앙금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준석 후보를 등 떠밀어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자폭계엄으로서 이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그럼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판세를 계속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좋아. 그럼 단일화를 하면 그럼 나한테 가면 후보를 주든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은 이번 사전선거 투표일 이전에 단일화가 무산됐지만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단일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이준석 후보의 표를 그나마 갖고 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은 이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그런 희망들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는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지만 자신들이 단일화에 대한 강한 애정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소위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갈표가 사실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오면서 표를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상당히 가상을 했기 때문에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통했을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난번 TV 3차 토론 때 이준석 후보의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 혐오에 가까운 그런 그 발언들이 상당히 후폭풍이 작용을 하면서 그때 이 지금 이준석 쪽에 기울었던 표들이 자신들에게 오면서 사실상 단일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조차 실현이 됐는지 여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김문수를 찍어야 이준석이 산다 이렇게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미래는 이준석, 지금은 김문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 단일화가 어쨌든 안 됐는데 단일화 여부는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아직은 이르죠. 뭐 사실 뭐 이번 그러니까 이 대선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 그리고 또 그것이 그 표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뭐 이 단일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어제 대선 하루 전날까지도 탄핵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내용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뭐 해서 채택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윤상현 선대위원장이 그건 당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는 식으로 상당히 막판까지 그렇게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단일화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3위 후보에게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제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이번 대선이 이재명 후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의 책임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한 이 더 큰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 여건을 만들지 못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류정아 기자, 이 탄핵의 강, 이 파면으로 인해 이루어진 조기 선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가 진행하는 그 집회에서 대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입장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6월 3일에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그러니까 본투표의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를 호소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대선 사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한번 지켜봐야 할 텐데 전통적인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어떤 동인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대다수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좀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층, 또 중도층 이런 부분들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오히려 투표에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국민의힘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국면에 고비고비마다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뭐 일종의 정치적 행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번 조기 대선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치 아직도 정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생겼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당장 이 지난번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를 공개 시사회에 갔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자진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을 하기는커녕 또다시 그러니까 이 공개 집회에 자신의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과연 김문수 후보를 위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정치적 이익을 지금 도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한테 주목되던 시선이 다른 데로 다 가버렸네. 좀 초조함이 있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는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살아나야만 본인이 정치적 돌파구가 열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이 살아있어야만 어떤 식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자기 정치를 한 것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이제 60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교수님께서는 좀 정치적인 장면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점이 좀 이번 대선의 좀 주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대략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은 5월 1일 날 나왔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거 자체가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놀랬고 그것은 이게 판결의 내용이라는 부분의 타당성, 이 정당성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례적으로 속도전으로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이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를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정치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자초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는 불리한 결과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정치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위를 더 동독해주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죠. 대법원이 상당히 이번 대선 개입에 소위 말하는 이 주권 재민 국민들이 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법부가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법적 카르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표심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장면이 저는 상당히 먼저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단일화 부분인데요. 단일화 중에서도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이거 자체가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총리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사실은 이 비상시국에 자신의 직을 던지고 직접 플레이로 참여한다? 이거는 과거의 정치적 문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본인이 이 지금 경제통이고 대미 협상의 최고 적임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 중요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본인이 직을 간두고 놓은다?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50년 동안 상당한 공직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이분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이분의 뜻일까? 아니면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김문수 후보가 이 정식적으로 이 경선 절차를 거쳐서 당선이 된 공당의 후보이지만 이 공당의 후보의 신뢰성 자체를 허물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후보 교체 논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대비에 관한 기회를 놓치게 만든 그런 장면들, 이 두 장면이 저는 상당히 눈에 띄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오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투표율은 오늘 오후 개표가 시작되는 8시 이후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최고 투표율 순입니다. 1위는 대구 7.1%, 2위는 경북 6.7%입니다. 3위는 대전 6.4%, 4위는 충남 6.2%입니다. 5위는 경기 6.1%입니다. 이 시각 최고 투표율 순서대로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경기 순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율이 낮았다는 것 자체가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보수의 이렇게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대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이런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을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놓으니까 아마 대구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표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보여야지 그런 이 나름대로 반작용이 상당히 지금 이 높은 투표율로 본투표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 투표율은 지난 대선이 77.1%로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반인 경우는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요.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 5.7%입니다. 4,400만 유권자 중에 253만 5,29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8시 17분인데 이 시각 전국 투표율 5.7%입니다. 지난 투표율과 비교해보면 좀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유 기자? 네, 지난 투표율과 해보면 좀 비슷합니다. 20대 대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8시 기준 투표율 5%였는데요. 19대 대선의 경우에는 8시 기준 투표율 5.6%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보다는 조금 높고
19대 대선 때보다는 조금 낮은 건데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가 좀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인 대구, 경북, 충청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 본투표에서는 많은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21대 대선 투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JTBC 특집 아침 N을 마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치러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 계속해서 JTBC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